빠져갈 수 없는 미술시장의 함정이 있습니다. 생존 작가의 경우에는 양도세, 취득세가 없습니다. 원천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작품 4억에 매매되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예술가가 직접 이렇게 판매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가가 이러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환경은 몹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딜러나 화랑이나 경매회사가 개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중간마진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96회차 박정수입니다. 이런 날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구독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힘내서 열심히 합니다. 미술금융 참으로 어렵죠. 탈세의 온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의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법인기업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미술품 렌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미술품 회사에서 권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기업에 미술품을 빌려주고 다달이 렌탈 비용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술금융은 사익 추구가 우선되는 품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미술금융으로 돈 버는 방법 이론적으로는 되게 쉽습니다. 가격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술품을 사두었다가 비싸게 팔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미술품 가격이 상승이 확실시 보장되는 작품이 어떤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요. 어떻게 팔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아트펀드요, 말은 쉽습니다. 동일한 작품이 없고 더 이상의 작품이 생산되지 않은 작가들, 이런 작품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품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06년, 2007년도에 4억이 좀 넘는 금액의 돈이 펀드로 조성된 바 있었습니다. 몇 개 회사였죠. 2015년과 2017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의 몇몇 아트펀드가 조성되었다가 지금은 조용하죠.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생각해서는 수익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조금 덧붙이면요, 2000년대 초반에 아트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물건을 자기가 사고 파는 자전거래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가격이 올랐는데 마지막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미술품이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미술금융은 주식금융과 달리 매도 매수 횟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수치만 아무리 높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매매의 가격이 관건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미술품 거래에 대한 지분 거래를 시도하는 펀드 형태의 마케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분을 사고 팔고 하자. 여기도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내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팔려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강남 부자라고요. 내 집이 40억, 50억입니다. 그냥 40억, 50억일 뿐이죠. 팔려서 돈이 내 손에 들어와야 수익입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미술금융으로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형태가 다릅니다. 여기에는요, 이미 대체 자산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아주 비싼 미술품은 제외합니다. 김한규 화백이나 박수건 화백이나 청년이 화백이나 한 점에 10억, 20억 이상 하는 미술품, 그것 아닙니다. 현재 실천 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즐기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미술금융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랑에 주목하십시오. 얼마 전 방탄소년단 공모주가 금융권을 술렁거렸었죠. BTS 공모주는 BTS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일반 공모였습니다. 회사 공모였죠. 이렇듯 화랑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가의 면면을 보고 화랑에 투자하면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하면 더 빨리 갑니다. 다만 화가와 갤러리스트, 기타 주변의 여건들, 이런 것들을 면면히 살펴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품보다는 미술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술가의 가치가 미술품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 척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몇백만 원을 주고 식탁 옆을 장식하거나 소파 위에 둘 요랑이 아니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이 즐거운 작품, 소파색에 맞는 미술품 구매하셔도 됩니다. 내 돈 내가 들여서 마음에 드는 작품 장식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투자적 개념으로 더 좋은, 더 나은 작품을 판매되었을 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그림을 살 때도 이 작품은 누구 거야 라고 묻습니다. 미술가의 미래가 곧 미술품의 미래입니다. 같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 점을 공동으로 분산 구매하는 방식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주식에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미술금융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품의 분산 구매를 권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통한 소액 아트펀드를 구성하면요, 한 점으로 여러 작품을 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상승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거기 가치에 따라 가지고 한 점이 여러 점을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너 곳의 화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요, 두세 곳의 화랑에 대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정보의 독점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권합니다. 저도 결례를 하고 있지만은요,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은 작품에 대한 다양성이 좀 부족해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술금융은 사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분야입니다. 앞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소시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성공한 아트페어가 몇 있었습니다. 그 아트페어들은 모두가 함께이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협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추천과 댓글, 그리고 애정 깊은 구독은 따뜻함을 제공합니다.